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일본의 심각한 개발 쇠퇴. 2. 기시다는 한국에 간청했다. 3. 수출 제한을 해제해주세요.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최근 일본의 국제적인 고립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한때는 세계 경제 2위 규모를 기록하는 등 아시아를 대표하는 선진국 역할을 해왔지만 어느 순간 급성장한 한국에게 반도체 산업부터 첨단 IT 산업 등 대부분의 산업 주도권을 내어주게 돼서 그 영향력은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잃어버린 30년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일본의 경제는 급격한 하락세를 겪고 있으며 그 배경엔 1인당 국민소득 GDP마저 꾸준히 성장하는 것은 커녕 끝을 모르고 하락하고 있어 완전한 경제적 침체기에 접어든 상황입니다. 이런 현실에 한국이 IT 기술과 반도체를 등에 업고 세계적 영향력을 키워나가면서 자동차 산업에서도 새로운 패러다임인 전기 차량과 전기 차용 배터리 기술력에서 세계 1위를 달성해 일본이 전통적으로 강세를 띠고 있던 자동차 산업에서마저 한국이 압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관련 업계 전문가들이 내다본 일본의 자동차 산업은 제2의 반도체 산업이 될 수밖에 없다며 과거 전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던 일본이 현재는 점유율 한 자릿수로 추락한 것을 두고 자동차 분야에서도 비슷한 역사가 반복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현재 한국의 현대기아가 미국과 유럽에서 전기차 판매량 2위를 기록하는 등 전 세계의 호평을 받는 동안 일본의 자동차로 대표되는 토요타의 전기차 판매 순위는 글로벌 41위를 기록하며 급변하는 친환경 패러다임에서 도태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현대기아의 전기차 판매량은 세계 5위며 글로벌 표준 특허가 적용되지 않는 중국 기업을 제외하면 전 세계 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의 주장처럼 일본의 자동차 산업 역시 반도체 산업을 따라 시장에서 사라지게 될 상황에 놓였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한국 기업이 다방면에서 일본의 산업을 추월하고 국제적인 영향력을 키워나가자 자신의 영향력이 줄어들 것을 우려한 일본은 본격적으로 한국과 한국 기업들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로비가 합법인 미국과 유럽에서 한국 기업들을 겨냥해 공개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정책과 법안을 지원하고 일본 자체적으로도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정책을 통해 한국 경제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일본의 이런 기조가 급변하며 한국과의 협력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오더니 급기야 군사적 동맹을 맺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배경엔 중국과 러시아의 일본 영해와 영공 침범이 잦아진 데 반해 이들에 대한 걸 군사적 정보를 얻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보여지며 이 밖에도 일본이 미국의 F-16을 본따 제작한 전투기인 F-2와는 다르게 한국은 자체 연구 개발한 스텔스 전투기를 제작해 시험 비행에 성공하고 실전 배치까지 앞두게 되자 일본에서는 더 이상 한국에 대한 견제나 자극을 주는 것보단 동북아시아 파트너 국가로 인정하고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일본의 경제와 안보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을 동북아 국제정세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중국과 러시아의 일본 주변에서 군사행동이 심상치 않은 상황입니다. 일본 경제신문은 자국방위성의 발표를 이용해 일본의 영공과 영해 인근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활동을 통계낸 결과 최근 4개월 동안 대략 100회에 가까운 침범이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전엔 평균 20회 내지 30회에 가까운 침범이 있었지만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중국과 러시아가 급속도로 가까워지면서 일본 인근에서 군사적 활동이 대폭 증가했으며 동원되는 군사장비와 규모도 커졌습니다. 6월 7일 러시아 공군의 전투기가 홋카이도 방향에서 감지되자 일본은 항공자위대 소속 전투기를 긴급 출격시켰으며 비슷한 시기엔 중국과 러시아의 해군 함대가 일본 열도를 줄지어 지나치며 위협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중국과 러시아 해군의 최종적인 경로는 달랐지만 일본 방위성은 중국과 러시아 해군의 최종적인 경로는 달랐지만 양국의 합동 군사행동을 통해 일본에게 무력 경고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일본에서도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군대는 해외로 나가지도 못하는데 중국과 러시아에 의해 자국 영토는 빈번하게 침범당한다며 전투기 긴급 발진 같은 중요한 내용이 뉴스 속보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지는 등 일본 시민들이 체감하는 불안감이 증폭되는 것은 물론 주식시장에도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일본은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움직임을 미리 포착하고 대응하기 위한 체계와 시스템을 마련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군의 움직임을 완전히 포착하기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 내 전문가들은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을 극복하기 위해선 한국이 가지고 있는 군사 정보를 통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리적으로 중국과 북한, 러시아 등 일본의 적성국과 가까우며 북한과 대치 상황으로 인해 24시간 가동되는 전략 감시자산은 물론 주한미군과의 정보 교류로 북한의 주요 기지와 중국 측의 한반도 인근 군사기지, 잠수함과 군함의 이동 경로부터 군사공항에서 출격하는 전투기와 정찰기 등 일본이 확인하기 어려운 정보들을 수집하고 분석해 국가 안보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도발이 발생하기 전에 한국으로부터 군사정보를 넘겨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에게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재개하자는 요청을 해오고 있습니다. 오는 19일 일본의 요청으로 시작된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일본 측은 한국에게 지소미아 재개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한국과 일본 양국이 서로 협력하여 주변국들의 공세에 맞서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전 세계적인 이목을 끌었는데요. 이번 비행 성공을 통해 한국은 세계에서 8번째로 초음속 전투기 개발 국가가 되었습니다. 한국이 첨단 전략 자산을 갖추게 되면 가장 긴장하는 곳은 주변 국가들입니다. 일본 역시 자체적인 전투기 개발을 위해 많은 개발 비용을 투입한 과거가 있기에 한국의 KF-21 성공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몇 년 전 일본은 미국의 F-16 전투기를 본따 자체적인 F-2 전투기를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천문학적인 개발 비용과 한정된 생산 물량으로 전투기 한 대당 가격은 세계 최강 스텔스 전투기인 F-22 랩터와 비슷해지는 황당한 일이 있었는데요. F-16 수준의 4세대 전투기임에도 불구하고 5세대 전투기의 비용이 드는 황당한 사업이었습니다. 일본의 예산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도입 당시 가격과 환율을 생각해보면 훨씬 더 성능 좋은 미국산 전투기를 더 살 수도 있었다는 계산이 나와 자체 전투기 사업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 내렸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일본과는 다르게 4.5세대 스텔스 성능을 갖춘 최첨단 전투기를 일본보다 훨씬 저렴한 개발 비용을 들여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일본에서도 한국에 지지 않겠다며 5세대 전투기를 만들기 위해 자신만만한 계획을 밝혔지만 공동으로 연구개발하기로 한 영국의 참여가 예상과는 다르게 불투명해지면서 일본의 6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은 좌초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반면 한국은 반도체 산업과 자동차 산업 등 최첨단 기술력이 필요한 산업에서 두각을 나타내더니 이제는 초음속 스텔스 전투기까지 개발해 주변국에게 큰 긴장감을 안겨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성장하자 일본에서는 그동안 한국의 발전을 방해하고 견제하던 태도에서 벗어난 한국을 동북아시아의 최고 협력국이자 파트너 국가로 격상시키고 군사경제적 교류를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급선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 단순한 협력관계 그 이상의 동맹국으로 발전시키자는 비전을 제시하는 등 한국으로서는 일본의 급변한 태도가 상당히 어색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한국을 무시하고 견제하다간 일본이라는 국가의 존재 자체가 불투명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와 첨단 기술력을 이용해 일본에게 가장 큰 위험 요소로 작용하는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한국은 일본의 적극적인 구애 작전에 신중을 기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의 기회주의적인 행동에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019년 당시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조치를 실시한 일본은 한국이 일본의 적성국인 중국과 러시아에게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반도체 소재를 수출한다는 논리를 펼치며 한국으로의 수출을 막았습니다. 물론 시간이 조금 걸리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한국의 소재 장비 산업을 키워주게 되고 일본에게만 안 좋은 영향을 줬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수출 규제 초기 당시 우리 기업들은 공급망을 확보하지 못해 상당한 혼란을 겪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한국은 일본과의 군사협력은 물론 경제적 협력까지 할 수 있는 국가라고 지켜세우며 한국에 대한 다방면의 협력을 주문하고 있는 상황이 쉽게 납득하기 어렵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러시아와의 긍정적인 관계도 있으며 중국으로부터는 막대한 무역 흑자를 내고 있는 등 굳이 나서서 갈등 상황에 끼어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처럼 중립을 유지하면서 국익을 도모하는 게 최선이지만 일본이 한국을 끌어들이려는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와의 갈등 상황에 한국이 포함된다면 유사시 일본 본토를 타격하기 전에 지리적으로 가까운 한국이 우선 타격 대상이 된다는 계산이 기저에 깔려 있습니다. 즉 한국의 최전방에서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동안 일본은 반격할 수 있는 기회를 도모한다는 전략적인 계산이 있습니다. 게다가 일본의 기업들 중 74%가 아베노믹스의 영향을 받은 엔저 효과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과거엔 화폐 가치가 하락하면
수출 경쟁력이 생기게 엔저 효과는 긍정적인 것으로 인식됐지만 요즘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상태에서 수입 가격이 크게 증가했고 최종적인 완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비용이 상승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불황형 엔저로 인해 일본의 물가는 올라도 월급은 오르지 않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는 등 일본의 경제는 올해도 어려울 전망입니다. 최근 일본은 한국에게 많은 당근을 쥐어주며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 노력 중이지만 대한민국의 수적 주력 K2 전차가 위험합니다. 1984년 개발 완료, 1987년 실전 배치를 끝낸 만큼 초기 양산분에 심각한 노후화 문제가 발생한 건데요. 그렇다고 K1의 후기 개량 형민 K1A2로 초기 양산분을 전부 개수할 수도 없었습니다. 사실 K1A2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바로 우리 군의 고질적인 문제점, 예산 부족입니다. 그도 그럴 때 K1과 K1A2는 완전히 다른 전차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로 서방 무기 체계 표준으로 구분하면 K1은 3세대, K1A2는 3.5세대에 해당하는데요. K1A2에 이르러서는 K2 흡표 수준으로 화력, 내부 전자 장비 등이 업그레이드된 덕입니다. 이 정도면 명실상부 대한민국의 창끝 전력으로 손색이 없는데요. 하지만 좋은 장비에는 그만큼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마련입니다. 예산상 모든 K1을 개량하는 건 무리였습니다. 명분도 문제였는데요. 사실상 484대의 K1A1A2에 260여 대의 K2표만 더해도 한국은 이미 미국, 러시아를 제외한 세계 최대 3.5세대 전차 보유국 중 하나입니다. 물론 중국이 숨기고 있는 실제 3.5세대 전차 보유량이나 인도의 T-90S를 어떻게 분류하느냐에 따라 순위가 뒤바뀔 수는 있으나 어찌되었건 한국은 세계에서 손꼽을 정도로 많은 양의 3.5세대 전차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나머지 1000대에 달하는 K1까지 K1A2로 업그레이드하는 건 무리가 있었는데요. 결국 우리 군은 K1A용 단계를 건너뛰고 K1A2의 전자 장비를 그대로 K1에 이식하게 되었는데요. 당장의 화력은 K1A2, K2 흡표보다는 떨어져도 동시에 같은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내부 장비를 현대화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바로 K2의 성능 개량형 전차 K1E1입니다. 그러니까 K1E1은 일종의 땜빵이었던 건데요.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이론상의 결과였습니다. 막상 K1E1을 만들고 나니 상상도 못했던 곳에서 의외의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한 건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기갑전력의 핵심 K 전차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이 K 전차의 계보에 대해 헷갈려들 하실 겁니다. 아마 한국 무기체계 중 가장 족보가 복잡한 무기체계가 아닐까 싶은데요. 간단히 정리하자면 K1A1은 K19 기존 단점을 보완하고 성능을 업그레이드해 새롭게 탈바꿈한 전차입니다. 그리고 K1A2는 여기서 내부 전자 장비를 현대화하면서 내실을 다졌는데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K1A2는 K1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전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K1A1은 노후한 K1을 창정비를 통해 신품급 장비로 고치고 동시에 K1A2의 전자 장비를 대거 탑재한 성능 개량 타입입니다. 즉 겉껍데기는 크게 바뀐 게 없어 보여도 알맹이는 전혀 다른 전차인 셈입니다. 보다 알기 쉽게 자동차의 비유를 들면 K1A2가 풀체인지라면 K1E1은 페이스리프트쯤인데요. 또 한 가지 결정적인 차이는 K1E1은 105mm 주포를 그대로 유지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지난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이라면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고작 105mm로 북한이나 중국의 전차를 상대하는 게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같은 이유로 K1A10i 120mm로 업번을 선택한 걸 감안하면 충분히 생길 만한 의문인데요. 그러나 K1E10i 105mm 주포를 선택한 데엔 이런 걱정이 무색할 정도로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더 이상 관통력이 부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포탄 기술력이 발전하면서 105mm 주포로도 충분한 관통력을 보유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현재 우리 군이 보유한 105mm 주력 포탄 중 K274 날탄의 경우 무려 470mm의 전차 장갑까지 관통할 수 있는데요. 심지어 개량형인 K274N에 이르러서는 545mm까지 늘어났습니다. 게다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난 DX 코리아 2022에서는 우리 군에서 기존 대비 관통력이 15% 이상 향상된 신형 105mm 날탄을 연구 중이라는 사실이 공개되었는데요. 그렇다면 105mm 주포로 620mm 장갑까지 관통하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이는 현존하는 대부분의 주력 전차와 비교해도 꼴리지 않는 화력입니다. 복잡하게까지 느껴지는 개량과 꾸준한 관련 장비 개선을 통해 구식 장비도 현대 장비 못지않게 개량해낸 건데요. 단적으로 한국의 K1과 사정이 굉장히 흡사한 일본의 90식 전차만 봐도 이를 알 수 있습니다. 90식은 이름만 봐도 알 수 있듯이 1990년에 실전 배치가 시작되었지만 지난 30년이 넘도록 단 한 발의 된 개량도 없었습니다. 가장 표면적인 지표인 화력면에서 보면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알 수 있는데요. 90식은 JM33 날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날탄이 독일제 DM33의 일을 그대로 라이선스 생산한 포탄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뿐만 아니라 JM21A 대전 차고 폭탄 또한 DM21A1을 그대로 라이선스 생산 중인데요. 그렇다 보니 120mm 44구 경장 주포를 탑재하고 있음에도 90식 전차는 기껏해야 470, 520mm가 관통 한계점입니다. 최초 개발 단계에서는 K1보다 우수한 화력을 갖추고 있었으므로 새로운 포탄 개발도 전차 개량도 없이 제자리 걸음을 하는 동안 몇 세대나 뒤처져 버린 건데요. 게다가 90식은 일본 육상자위대의 주력 전차로 총 617대 중 절반이 넘는 341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되어야 주력 전차 노후화 문제로 욕을 먹어도 할 말이 없을 텐데요. 반면 한국은 2014년부터 진행된 K121 개량 사업을 2026년에 마무리 짓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직관적으로 말하면 이제 3년 뒤면 1000대의 K1이 전부 K121의 개량을 완료한다는 건데요. 우리 군에서만 도합 1800여 대에 달하는 3.5세대 전차를 보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K121 개량 사업이 2026년에 마무리되어감에 따라 또 한 번 창정비 주기가 도래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우리 군에서는 이를 기점으로 K1E2와 K1A3의 개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2024년부터 초기 K121 시작으로 K1E2 개량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K1E2의 가장 큰 변화는 생존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K1E2에서는 RWS 원격 무장 운용 체계와 함께 항상 약점으로 지목되었던 MBC 양압 장치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시인성을 크게 개선한 신형 포수조 중경과 APU가 장착될 예정인데요. APU는 보조 동력 장치로 APU가 장착될 경우 양압 장치를 사용하거나 포격을 가하기 위해 계속 시동을 켜둘 필요가 없어 전차 매복과 같은 작전 임무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특히 K1 특유의 작은 차체 105mm의 주포는 시가전에서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것입니다. 갈수록 보병의 역할과 시가전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현대전인 만큼 이는 상당히 중요한 전력 강화인데요. 이와 반대로 K1A3에는 K1E2에 적용될 개량 사항과 함께 상세대 복합 장갑으로 방어력을 더욱 끌어올리고 360도 외부 감시 체계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시가전은 K1E2에 담당하게 하고 K1A3는 K2와 함께 본격적인 전차전을 준비하는 모양새인데요. 이쯤 되면 중국의 최신형 3.5세대 전차인 99A식이나 일본의 10식 전차와 비교해도 대등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일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제 왜 K1 계열 전차에 대한 말도 안 되는 비방이 들려오는지 알 것 같은데요. 아직도 일각에서는 대한민국의 지상 전력이 세계 최강의 반열에 올랐다는 걸 인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차와 자주포에 있어서만큼은 대한민국이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고 말해도 절대 과장이 아닌데요. 하지만 이 자리에서 안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술력이 뛰어난 것은 맞지만 결코 불가능한 수준은 아닌데요. 대한민국이 첨단 포병의 문을 열었습니다. 바로 레이더 포병 시대에 안전히 돌입할 준비를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현재 우리 군은 4단급 포병대까지 대포병 레이더를 배치하기 위해 4단급 대포병 레이더의 개발과 배치를 선언했는데요. 대포병 레이더는 적의 포격을 추적해 포병의 위치를 특정하는 장비로 대포병 레이더를 잘 갖춘 군대와 레이더가 없는 군대의 싸움은 눈뜬 장님과 저격수의 전투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그 격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역시 미제 TP2 레이더와 스웨덴제 아서 K 레이더를 운용해왔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몇몇 사건으로 제대로 된 이해도 없이 부랴부랴 소량만 들이다 보니 운용은커녕 유지 보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성능 부족으로 많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때문에 방산비리 논란까지 일어날 정도였는데요. 이처럼 문제가 계속 지적되자
우리 군 역시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고 국산 레이더 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됐습니다. 우리 군은 이를 바탕으로 한 차세대 대포병 레이더를 개발했는데요. 그 결과물이 지난 6월 10일 아미타이거 여단 출범식에서 천경이라는 이름을 부여받은 TPQ-74K 천경 대포형 레이더입니다. 천경은 우리 육군의 군단급 제대에 배치되어 각 전선에서 적의 기습적인 도발에 대응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성능이 뛰어난들 양산된 수가 적다 보니 대응력이 떨어지고 모든 전장을 책임질 수 없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새롭게 4단급 대포병 레이더의 개발을 시작했는데요. 이는 천경의 공백을 메우고 남아가 전군의 배치 중민, 풍익과 비격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4단급 대포병 레이더가 대한민국의 모든 사단에 배치되면 대한민국 포병은 이전까지와 비교도 만될 정도로 정확하고 빠르게 적 포병의 위치를 찾을 수 있게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적의 대포가 우리의 몇 배가 되더라도 대등한 전투를 펼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우리 대한민국보다 많은 포를 가진 나라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 155mm 이상의 중 자주포 전력을 기준으로 할 경우 대한민국을 이길 나라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포병 레이더만 잘 갖춰지면 대한민국이 세계 책감의 포병 전력을 보유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일이 그리 간단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일반인들에게는 잘 말려지지 않은 숨은 비화가 있는데요. 오늘은 4단급 대포병 레이더의 개발과 그 뒤에 감춰진 여러 이야기들에 대해 말려드리겠습니다. 지난 2010년 11월 방산비리 논란에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논란의 배경은 휴전 후 처음으로 북한이 대한민국에 대규모 포격을 가한 명평도 포격전이었는데요. 포격전 과정에서 우리 군의 대포병 레이더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요. 그런데 그 조사 결과가 참 당황스러웠습니다. 연평도에 배치된 TPQ-37이 노후화가 심해 고장이 잦은 데다가 기본 성능부터가 하루에 6시간 이상 작동시킬 수 없는 고물이었던 것인데요. 심지어 그 과정에서 해당 체계가 무려 20년 동안 거의 개량되지 않았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소식에 많은 군 전문가들이 군의 무능을 성토했습니다. 현대 포병 전략의 핵심 장비인 대포병 레이더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군의 만일함이 일어나게 하면 만들 피해를 만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대포병 레이더가 어떤 무기이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해답이 최근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습니다. 지난 5월 19일 미 상원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400억 달러 규모의 예산 지원만이 가결됐습니다. 우리 돈으로 무려 50조 원이 넘는 거금인데요. 이 정부는 이 지원만이 가결되자마자 18문의 M777 155mm 곡사포와 견인 차량의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함께 들어간 물자 중에 일반인들은 예상할 수 없던 물자가 들어갔습니다. 바로 3대의 TPQ-36대 포병 레이더가 그 주민공이었는데요. 미군의 유능한 군인들이 우크라이나에게 당장 공급해야 할 핵심 무기 중 하나가 아무런 공격력도 없는 레이더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세계 최강 포병 전력을 갖고 있는 미군이 이런 결정을 한 배경에는 먼저 포병 전술을 알아야 합니다. 현대 포병전의 핵심은 쏘고 도망치기입니다. 바로 슈트 스쿠트인데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자리에 있으면 죽기 때문인데요. 현대전에서는 대포병 레이더, 고고도 정찰기, 초음속 전투기에 정찰포드를 탑재한 전술 정찰기 등 각종 감시 정찰 체계가 발달함에 따라 수십 킬로미터 밖의 포병도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포병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최초 사격 위치에 보유한 탄약을 최대한 빨리 쏜 후 다음 사격진지로 이동하거나 수산기지로 대피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대포병 전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최신의 대포나 미사일보다 비싼 고성능 레이더나 전자광합창 포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대포용 레이더는 가난한 나라는 쉽게 살 수도 유지할 수도 없는 게 사실입니다. 우크라이나 역시 마찬가지로 상당한 규모의 포병에 비해 대포병 작전에 쓸 장비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나섰는데요. 돈바스 내전이 한창이던 지난 2016년 TPQ-36 레이더 2대를 제공했으며 이번 전쟁 중에도 여러 차례의 TPQ-36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원 덕에 우크라이나 군은 M777 견인곡 사포, 세자르 자주포, 크라프 자주포, 하이마스 등 서방으로부터 지원받은 대포의 성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제대로 명중하기 어려운 최대 사거리에서도
대포병 레이더가 제공한 정확한 지원 덕에 신속하고 정확한 사격 후 이탈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난 지 4개월이 넘었음에도 압도적인 화력을 가진 러시아 포병을 우크라이나 포병으로 버티고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대포병 레이더 덕분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대포병 레이더는 현대 포병이라면 반드시 보유해야 하는 핵심 장비입니다. 당면이 우리 군 역시 대포병 레이더를 보유 중인데요. 우리 군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TPQ-36은 물론 앞서 면평도 사태에서 논란이 됐던 TPQ-37과 2009년 도입한 스웨덴제 아서 K 대포병 레이더를 운용 중입니다. 1994년 우리 군은 포병으로 서울을 쓸어버리겠다는 건의 서울 불바다 선언 이후 압도적인 적 포병을 빠르게 제거하기 위해 미제 TPQ-36 11대와 TPQ-37 5대를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사실 우리 군은 대포병 레이더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쉽게 고장이 나는 데다 비싼 대포병 레이더를 도입하느니 잘 훈련된 관측반을 운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비싼 대포병 레이더는 적의 위치만 대충 파악할 수 있는 기본형만 구색 맞추기로 도입하고 기존 시스템을 유지했는데요. 관측반은 전투 중 최전방으로 이동해 적의 재원을 후방의 아군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소규모 편제인데요. 잘 훈련된 관측 장교가 지휘하는 관측반은 전황에 따라 적재적소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지금도 포병에서는 이 관측반을 운영합니다. 하지만 한반도 특성상 관측반은 최전방의 고지들에서 정찰 임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모든 임무가 많이 고됩니다. 그래서 주로 신참소위나 일을 잘 못하는 중위들이 관측 임무를 맡는데요. 당면한 말이지만 이래서야 관측이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게다가 관측을 아무리 잘한들 TPQ-37이 감지할 수 있는 최대 탐지거리인 50km 밖에 적을 탐지할 수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들어 우리 군의 엘리트 포병 장교들은 대포병 레이더를 도입하기 위해 신규 도입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2006년 스웨덴제 아서 K 대포병 레이더가 우리 군에 정식 채용됐습니다. 과거부터 있던 TPQ-36, TPQ-37보다 훨씬 작은 크기임에도 불구하고 더 먼 거리를 탐지할 수 있고 분당 10개의 표적을 동시 추적할 수 있는 TPQ-37보다 무려 10배나 많은 100개의 표적을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거리가 짧거나 탄도가 직사에 가까운 해안포 등의 위협을 탐지할 수 있어서 TPQ-37이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보란듯이 서부전선 포격전에서 제5병사단에 배치된 아서 K가 4발의 표적을 탐지하는 성공적인 성과를 거뒀는데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은밀성을 높인다고 너무 작은 레이더를 사용했기 때문에 아서 K 역시 하루 가동 시간이 6시간밖에 되지 않았으며 폐사 레이더를 사용했기 때문에 전방위를 동시에 감지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머나먼 스웨덴제 외선 무기이다 보니 유지 보수와 개량 역시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랑하던 탐지거리도 허세였습니다. 산지가 많은 한반도 작전 환경에서는 40km 정도밖에 탐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엄청난 숫자의 포병 전력을 보유한 국군이 사용하기에는 그 수가 너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도입 당시부터 지적됐던 사항이었습니다. 차라리 미국에서 전파방해 대응체계 시행과 자동 tik치 장치 등을 넣어 개량한 TPQ-37을 사거나 미제 첨단 대포병 레이더 TPQ-53을 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TPQ-53은 질화 갈륨가엔 소자를 사용한 S밴드 이사 레이더를 사용해 60km 밖 표적을 정확히 탐지할 수 있었고 기존에 사용하던 TPQ 시리즈와 유사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비싼 돈을 주고 애매한 마서 K를 샀다며 방산비리가 아니냐는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달랐습니다. 군이 아서 K를 도입한 배경에는 일반인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감춰진 이유가 있었는데요. 바로 기술 이전이었습니다. 외산의 문제점을 절감한 우리 군이 국산 대포병 레이더를 개발하기 위해 미국산보다는 조금 성능은 떨어지지만 기술 이전을 내건 스웨덴 사브사이 아서 K를 도입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사브사이 대포병 레이더를 구입한 건데 이런 자세한 내용을 모르는 일부 언론은 한국군의 방산비리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기사를 보도한 것인데요. 이런 군의 노력 덕에 2011년부터 국산 대포병 레이더의 개발이 시작됐고
2017년 4월 말 체계 개발이 완료됐습니다. 그 결과물이 지금 아미 타이거 시범 여단에 배치된 TPQ-74K 천경입니다. 천경은 TPQ-53처럼 가엔 소자를 사용한 C밴드 이사 레이더를 사용해 최대 70km의 적을 탐지할 수 있으며 평시에는 8시간 운용할 수 있습니다. 대신 한 개까지 작동시키면 최대 18시간 가동이 가능한데요. 이 천경이 배치됨에 따라 24시간 북한의 포병 전력을 감시해야 하는 우리 군의 역량이 비약적으로 향상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 레이더를 이용해 360도 전방위를 동시에 탐지할 수 있어 동부 전선처럼 복잡한 산막지대에서 벌어지는 난전에서도 유용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레이더를 비롯한 핵심 장비를 모두 포함해 국산화율이 무려 95%에 달합니다. 이렇게 되면 야전에서 손쉽게 정비하고 빠르게 부속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경에도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부족한 수량 문제인데요. 천경의 생산 능력이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 필요한 대포병 레이더가 현실적으로 너무 많이 필요합니다. 현재 국군은 보병여단과 기계화 여단에 105mm 차륜형 자주포기과 120mm 자주 박격포 비격을 도입 중입니다. 이에 따라 4단급 이하 제대에서도 대화력전 수행에 필요한 대포병 레이더의 수요가 폭증 중인데요. 그런데 고가의 고성능 무기인 천경만으로 이를 다 감당하기에는 무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군은 4단급 대포병 레이더의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천경의 크기를 줄여 단가를 낮추고 모든 4단의 대포병 레이더를 배치할 계획으로 보이는데요. 만약 이 계획대로 4단급 대포병 레이더가 배치되면 우리 군은 모든 야전 부대가 대포병 레이더를 이용해 적의 포병을 향해 신속하고 정확한 반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야말로 첨단 레이더 포병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일부에서 주장하던 대로 외산 무기의 성능이 좋다고 국산 개발을 포기했다면 이런 막강한 전력을 가진 대한민국의 군을 건설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방산 무기의 국산화가 이렇게 중요합니다.